질문 부탁드립니다. 너무 완벽했나요? 오래. 네? 정병원 확인하님, 하계실장님. 저요? 네, 질문 하나 부탁드립니다. 따로 설명을 하고 싶으니까.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요? 예, 예. 우리 신용철 실장님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같은 경우는 기록물을 잘 안 들리죠? 보겠습니다. 예, 기록물을 중심으로 하는 전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공원은 제가 1년에 두세 번씩 계속 다니는데 가서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작품들, 민중미술 작품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를 보여주는 방식도 매번 바뀌고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5.18에 대한 작품들이 5월이면 4월, 광주에서는 4월부터 6월 정도, 그 기간 한 3개월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제가 작년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기록관은 왜 자꾸 이렇게 5.18 우리 민주화운동 기록관은 왜 굉장히 많은 기록물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안 보여주느냐,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초에 그런 말을 들었고, 작년에 기록관에서 하는 전시들에서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저희가 수집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들, 기증받은 것들에 대해서 전부를 다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올해 5월에 하고 있는 전시들도 다 그런 류에서 전시들 많이 기록물들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록관은 제가 생각했을 때 시민들이 생산하거나 정부가 생산한 1차원적인 그런 기록물들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요. 지금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그것들을 토대로 민중미술이 아까 그 말씀하신 뼈대에다가 살을 붙이는 작업들이 과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이제 실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제가 저도 숙제라고 해요. 저한테 왜 그런 주문이 와요? 저한테는 그죠? 당신은 왜 자꾸 미술 전시만 하려고 하느냐? 10년을 했는데 민중미술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10년을 전시했는데 또 그 어떤 불이해가 있는 거예요.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시각 차이가 있고 화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우리도 7만 건이 있어요. 1차 사료가 7만 건이 있는데 그 많은 건 나누고 왜 700점 갖고 자꾸 넌 아니지. 내가 그 소장 작품을 주로 하는 게 아니고 저 이제 주로 다른 데서 열전을 하거나 순회 전시 오고 이러는데 그 접점이 저도 잘 안 찾아지긴 하는데 앞으로 뭐 해볼 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민미술학교 광주에 광미협에서 지금 하고 있죠. 시민미술학교는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한 시민미술학교적 그 어떤 정신을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그 전시했잖아요, 기록관에서. 뭐 그런 거를 좀 유치를 한다든가. 또는 1차 사료는 정말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힘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잘 안 먹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단된 사례로 이야기한 이한열 기념관에서 했던 보고 싶은 얼굴들 같은 전시가 좋은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6분씩 열사들을 선정해서 작가들하고 매칭을 해요. 그 작가의 어떤 해석 속에서 그 열사를 불러내는 거죠. 보고 싶은 얼굴들.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그 열사를 호명하는 거잖아요. 예술적으로 호명. 그럼 당연히 작가들이 그 열사 공부를 해요. 또 공부를 하고 하면서 그 대중들과 만나는 것은 예술적인 방법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이한열 기념관이 예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그마한 그도 기념관에서 그런 기획을 했다는 것은 애시당초 그 전시 시작할 때부터 예술가들과 협업을 하고 의논하면서 시작된 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로 되는 거는 이제 실장님이 고민하셔야 되는데 아이디어는 좀 그런 방식의 콜라보 방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일사사령만 갖고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네, 대중들하고 호흡을 맞출 수가 없어요. 역사학자들한테는 좋겠지. 네, 그렇게 답변드릴게요. 네, 또 질문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전승일 감독님께서 또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그 이야기 마지막 즈음에 5월 상생 그리고 운동화 비행기 그리고 또 하나의 연작을 통해서 세 개가 이렇게 3부작으로 해서 이렇게 내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 계획 좀 조금만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그런데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3부작으로 해서 하나의 전체적인 예술을 혹은 영화 쪽은 이거든 3부작 박찬욱 감독 복수 3부작도 있고 이런 식의 3부작이 있는데 제가 여하튼 큰 연결고리로 삼으려고 하는 거는 국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존립 이유나 근거나 방향이나 어떤 의무는 국가 구성원인 우리들을 국민들을 평화적이고 어떤 안정적인 시스템을 제공해야 되는 게 국가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그 국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질 때부터 국가폭력과 제노사이드를 자행해왔고 그 맥락이 여전히 이제 종료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 나머지 세 번째 이야기를 어떤 소재나 주제로 잡을지를 고민하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는 못 정했는데 현재 그 원작자님하고는 상의를 안 드려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이를테면 그 국가폭력의 형태가 조금 근데 좀 다르잖아요. 금정굴 같은 경우는 경찰에 의한 학살이고 5.18은 군대에 의한 새롭작전이었고 근데 우리 현대사에서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계층 중에 이제 그 장애인 문제 그래서 그 현재도 이번에 이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상정이 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현재복 지원 사건을 저는 좀 깊이 그 작품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봤었고 어떤 후배 다큐멘터리 감독이 장편 다큐멘터리로 하는데 그 당사자인 한종선 씨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굉장히 거칠게 그린 그림인데 내용은 굉장히 끔찍하죠. 그 형제복지원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를 근데 어떻게 이제 그림 대주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거밖에 할 일이 없었는지 몰라서 그 그림 보고 제가 완전히 이렇게 진짜 그림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을 받았는데 비전문인이고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 감독이 한 5천만 원인가 6천만 원인가 어디서 여러 번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완성이 안 됐는지 포기했는지 아니면 완성을 했는데 어떤 곳에서도 상영을 못했는지를 그걸 제가 모르겠어요. 그 감독하고 연락이 끊겼고 그 원작 책의 그림 부분을 그린 그 한종선 씨한테도 연락을 해보니 그 후배 감독이랑 자기는 연락을 안 한다. 그래서 영화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지원받을 당시에 한 20-30초 정도 만들어둔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좀 활용하고 싶은데 그거는 그런 이제 원작
살아남은 아이들이라는 그 원작 책을 책에 대해서 이제 그 원저작자의 동의도 필요하고 또 형제복절 사건은 그 한총선 씨 본인 개인뿐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피해자 분들 간에도 그 보이지 않는 좀 미묘한 갈등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여러분의 동의를 구해야만 스타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운동화 비행기를 열심히 만드는 게 지금의 할 일입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저도 우리 선생님께 그 김종길 선생님한테 좀 하나만 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좀 말풀이 같은 걸 좀 중요시 하셨을까? 말풀이. 네. 그리고 한자나 네. 책이나. 네.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 말이 많은 자료가 많이 사라져가지고 연구하실 때 굉장히 많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그것을 극복하시는 건지 너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냥 바닥에 놓고 하실 겁니다. 1994년에 희곡을 썼어요. 그게 이제 글쓰기의 출발이었는데 그때 이제 많이 공부했던 작가가 박상용이라는 소설가와 최인훈 두 분이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아요. 저 생각해 보면 특히 그 박상용 선생은 전라도 분이신데 1960년대에 캐나다로 넘어와서 소설 쓰기를 했고 이렇게 이민을 가시는 분들은 딱 그 시점에 한국어에 멈춘대요. 그래서 죽음의 한 연구라든지 칠조론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보면 60년대 전라도어로 쓰신 거예요. 그게 한 뭐랄까 박제화된 상태처럼 마치 언어가 딱 이렇게 지금 쓰는 말들이 아니거나 또 동사가 거의 없이 계속 가다 보니까 한 3페이지가 문장이 한 문장이거나 굉장히 독특한 문장을 쓰고 또 완전히 밑바닥 언어 같은 걸 이렇게 써요. 우리는 지금 쓰고 있는 말들은 대부분 다 표준어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어의 껍질을 벗겨야 속살이 보이는 거죠. 모국어의 속살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제 비평가로서도 그렇고 우리 신용철 선생님도 이렇게 재미있는 말을 쓰듯이 그거에 좀 고파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말이지만 우리말 자체에 새로운 미학적 개념을 넣어서 쓰는 말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평생을 하신 분이 다석 선생이시더라고요. 다석 윤용모 선생이 평생을 그 훈민정음체 순우리말을 쓰셨고 필요하면 만들어 쓰셨고 그거를 이제 다석일지라고 하는 20년 동안 쓴 일기에 도덕경, 반야, 신명, 중용 여러 경전에서부터 심지어 성서 내용까지 그리고 35년간 YMCA에서 강연을 하셨어요. 연경반 경전에 대한 강의를 하셨어요. 그 녹취록이 남아있고 그래서 제 가방에도 아직 이게 올 때 읽으려고 어록을 가지고 다녀요. 어록. 네. 그래서 그 한문을 쓸 때는 이 한문도 통달하신 분이라 한문을 자유자재로 쓰는데 한글로 쓸 때는 한문을 다 우리말로 이렇게 바꿔서 쓰셨어요. 근데 그런 말들 아까 얘기한 이제 꿍꿍 이런 게 제가 쓴 말이 아니고 선생님의 몽상을 꿍꿍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너무 정확한 말이잖아요. 아까 그 보셨던 것처럼 도를 도라 하는 도가 아닌가 이런 문장인데 아니에요. 또 길어지는데 노자가 중나라 사람이긴 한데 81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천부경이 81자로 되어 있고 81장 이게 그 99 13579 9981 삼수문화체계가 동아시아 한반도 문화체계인데
그래서 그 도올 선생도 그렇고 몇몇 학자들이 노자의 81장의 이것이 과연 노자라고 하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면 이거 동의족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 체계, 그 수의 체계, 상상의 체계가 어떤 문장은 중국식 문장으로 해결이 안 돼요. 아까 보신 것처럼 도가도 비상도를 중국식으로 하면 도를 도라 하면 동사가 먼저 와 있죠. 근데 아까 풀 때 어떻게 풀어요? 길, 옳단, 길 이렇게 그냥 풀어버려요. 우리말 어순으로 풀어요. 다스네요. 이건 뭐냐면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도를 도라 하면 하고 길, 옳단, 길은 이게 동사가 아니라 형용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어야만 철학적으로 정확한 개념에 도달하는 문장이 노자에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의 뿌리를 찾아가야 우리 사상, 철학하기의 기본이 잡힌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영어를 할 때 우리 기본으로 다 해요. 영어 어원이 뭐지? 가요. 근데 우리말 쓰면서 우리말의 어원이 안 찾아가요. 이거 모순인 거죠. 우리말도 어원을 찾아가면 반드시 그 어원이 있는데 그 어원을 안 찾아가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영어만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아까 제노사이드도 합성어잖아요. 그리스어, 히라보 합성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한글이 굉장히 오래돼 있고 있는데 안 씁니다. 이렇게 되면 다 죽는다. 글자도 죽는다. 이런 거. 그래서 그 말뿌리에 대한 집요함이 저한테 좀 있어요. 저도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요. 김정기 선생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아까 민중미술의 기성 세대들을 발판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후배들이 이야기 관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이제 좀 약간 좀 들어보고 싶은 말은 신화적 상상력, 아이콘으로서 그것이 찾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우물하고 요 아까 태몽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 이외에 좀 짚어주고 싶은 키워드라든지 있으세요? 아까 그 5페이지의 그 키워드들을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얘기한 자 이렇게 볼까요? 자 하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꼭 아까 그 3부작 3 우리는 2부작 이런 거 안 써요. 3부작 그죠? 그 다음에 여성이 아기를 가지면 3-7일 기간은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3-7일 21일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7층 49 사구제를 지내요. 7날을 계속 반복해서 지상에서 원을 다 풀어야만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하늘에 바로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해서 그 영혼이 바로 지금 하늘 가는 게 아니에요. 사구제를 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수의 체계, 이게 다 샤머니즘이고 우리 문화 상징 같은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 잃어버렸거나 잊어버렸거나. 근데 이런 부분이 아까 이제 미학적으로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림을 그릴 때 무의식적으로 그려놨는데 5명이에요. 이게 희한하죠? 왜 5명을 내가 그려놨지? 왜 나는 3부작을 해놨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좀 캐물어야 되고 우리 문화의 상징 요소들을 좀 찾아서 그걸 미학과 연결시키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독일의 그 이론가인 그 하르트만이라는 사람이 우리 그 미술사 방법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문화가 이렇게 흐르는 문화 기호학적 흐름체 이거 깊이 연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미학적 깊이에 대한 것만 분석하는 사람 이런 걸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얼개를 다 짜가지고 층 구조 이론이라는 걸로 통합시켜버린 게 있어요. 제가 놀랍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기호의 흐름을 아까 그 사슴뿔의 흐름을 가지고 그것도 제가 연구를 한 게 있거든요. 예수의 사실은 이 면류관의 가시뿔도 경주의 사슴뿔을 관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다 보면 스키타의 루트 안에서 다 해결이 돼요. 근데 까먹었다. 사례를 들다. 하르트만의 친구조 이론. 친구조 이론이 한 퀴에 다 꿰서 그 모든 이론의 체계를 통합적 체계로 만들었는데 그게 딱 분석해 보니까 아까 얘기한 우물신화구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경과 후경론이에요. 그러니까 깊이에 대한 얘기를 친구조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미지라고 하는 면이 딱 있다. 이건 이제 전경이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 근데 우리는 미술에 깊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깊이가 있다. 무슨 깊이야? 종이짝 해봐 1mm밖에 안 되는데. 근데 분명히 이론적으로 깊이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 문을 딱 열고 들어가야 되죠. 그럼 그 키워드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깊이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요소들이 만나서 풍성해졌을 때 그 화면을 뚫고 들어가는 깊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게 친구조인으로 통합시킨 건데 이게 삼국유사에 나오는 우물신화의 아까 얘기한 그 이론과 거의 흡사하더라. 이미 우리 안에 내재적으로 그게 충분히 있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잘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학적 깊이를 만들어내기 위한 거는 역사, 신화, 여러 가지 요소들로 번복된 카오스, 이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카오스 모제, 카오스 모스로 뛰어넘어서 카오스 모제적 구조, 그러니까 혼돈 안에 완전한 질서 체계를 잡아서 미학적으로 딱 들어갔을 때 깊이라고 하는 한없이 깊은 깊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박 선생님 작업이 흥미롭고 좋은 작업이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깊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막 섞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디지털 이미지 콜라주만 한 게 아니라 윤석열은 회화를 했잖아요. 쩍걸랑 딱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거는 사진으로 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고 거기에 이제 현실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 다른 상징의 요소들이 들어갔을 때 더 깊이가 발생하고 또 다른 요소로 들어갔을 때 더 깊이가 발생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고흐의 해바라기가 깊이가 있느냐 없느냐는 정신의 문제로만 깊이를 따져요. 사실 회화적 깊이는 거의 없어요. 지금의 이론으로 보면 해바라기를 그렸는데 그것의 기법의 문제만. 근데 그 사람의 정열적 삶, 그의 정신병적 투쟁력, 전부 이걸 가지고 깊이를 얘기를 하지 그 회화 자체로는 깊이 얘기 안 해요. 이상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흐의 삶을 보고 해바라기를 보니 깊이 이런 거지 회화 자체로서 깊이는 되게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서 우리가 새로운 예술을 좀 창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신화가 얘기하는 그 내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내재성. 네. 제가 답을 잘 못했군요. 지금.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계속 길어져. 또 네, 저는 민주공원 신영철 생활 때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말씀 중에 부산의 민중미술운동이 지금 90년에 있다, 안식년에 있다. 부산 그 말씀 듣고 또 광주에서 부산 민중미술 하면 별로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사실 부산 하면 떠오르면 아트페어, 미술시장, 자본시장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문화예술인들이 부산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또 저는 제가 이제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고민하는 것은 광주에 이제 미술 전문가 인구가 8천여 명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광주 미협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한 4천여 명. 그리고 우리 광주 민미협에 소속되어 있는 민미협 식구들은 한 70여 명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말씀 듣고 굉장히 고민이 가는 게 광주도 어떤 부산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지는 몰라. 또 아니면 한국 사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미술의 상품화, 자문화에 휩쓸려 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번 그런 고민들을 광주하고 부산하고 빗대 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요동치고 있는 이 미술계를 우리 공장도 지금 수습이 안 되는데 지금 하여튼 부산민미협은 안식년 상태가 아니고 사고 지회로 없는 겁니다. 제가 올해 회장 대신 이승권 선배가 전시를 몇 년 전에 했고 그리고 이제 회장 되고 제가 그날 줌에 들어갔거든요. 울산민미협 회원장이고 들어가서 굉장히 애통해 하시더라. 부산민미협 없는 거에 대해서. 근데 제가 울산을 보니까 뭐 특이한 게 있어요. 이제 광주, 그러니까 그 이야기 좀 하려고 했었는데 울산 민미협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는 민미협 성격은 굉장히 희석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본인들도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는
연령대도 30대도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시립미술관에 들어갔는데 시립미술관에 민미업 자리가 있어요. 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뭘 하면 민미업을 항상 고려를 해요. 거기도 한 4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미업 정도의 그 질량을 가지지는 않는데 그 부산하고 양산이 완전 달라. 울산은 여기를 항상 고려를 해요. 시에서도. 그쪽 이제 민미업 회원들 노력도 있지만 조금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 좀 반성이 되는 거는 부산은 이제 그런 면에서 노력을 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조직 내부의 문제로 너무 많이 다툼이 많았고, 그리고 너무 우리 안에서만 놀았고, 정작 힘들 때 우리를 도와준 동무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상태에 있고, 지금 그걸 복원하는 거가 민미업 복원은 선배들도 반대를 하고, 너무 또 옛날 그 분쟁이 또 다시 일어날 것 같아서 5년을 준비를 했어요. 미래중앙시각예술위원회를 만들려고 5년을 준비해서 이제 3년째거든요. 지금도 잘 안 됩니다. 실은 숫자도 안 늘고 뭐 정체성도 지금 불분명하고 하는데 그래도 해야죠. 해야 어떻게든 지금 그거는 하는 것들은 연대의 힘을 통해서 다시 복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광주는 제가 보니까 광주 미업은 다른 데 미업이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바깥에서 봤을 때는 좀 그래 보이던데 그 방향이나 성향들이 달라 보여서 광주는 뭐 이대로 쭉 가시면서 조금 더 젊은 회원들을 추동하는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즉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즉답할 수 있는 그런 스님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만 여쭤. 네. 혹시 세 분 중에서 뭐 거의 5월 미술제 라고 이렇게 명한 것은 지금 3년밖에 안 됐는데 5월전을 광주에서 5월전을 할 때 각각들 그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관심 있게 보셨잖아요. 예전의 5월전과 최근의 5월전에 차이 뭐 내지는 변화된 거 뭐 이런 것이 있다면 아주 짧게 뭐 좀 이야기해 주시면 하고 끝내는 걸로 하죠. 네네네. 저부터 할게요. 사실 오미숙제 전시는 처음 봤어요. 오늘 와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저번에도 한번 와서 사과 말씀드렸는데 광주에 인연이 없어가지고 많이 못 와서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 자주 오겠다고 했는데 오늘 또 그래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국민학교도 성정리서 다니고 광주가 큰아버지가 있었어도 못 왔어요 자주. 그래서 민중미술 연구를 20년 넘게 있어도 그냥 늘 마음에 어떤 빛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자주 와서 보겠다는 말씀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역설적으로 제가 제 비평지구대 하나를 설정한 게 제주여가지고 제주 4.3미술 오래 연구했어요. 그래서 매년 가고 다음 주에도 내년이 제주 4.3미술 제 3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갑니다. 2번 제가 예술제 감독을 했어요. 그래서 딱 한마디 정도 한다면 오늘 와서 신영철 이제 끝나가니까 우리 아버님하고 둘러봤어요. 전체 전시 둘러보고 또 오늘 마침 또 홍성민, 이상호 선배님도 오시고 그래서 4.3미술제의 형식을 한번 도입해보는 것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1993년 이제 경배 선배님이 낙향을에서 고기천, 박경훈 선배들하고 같이 조직해서 4.3미술제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딱 하고 있는 태도가 하나 있어요. 4월인데 여기는 5월이고 미리 준비를 해요. 추우니까 4월이면 되게 춥잖아요. 전시 준비도 어렵고 또 기금 받으면 한 달 안에 써야 되고 되게 바쁜 4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원칙을 지키는 게 뭐냐면 항상 답사를 해요. 한 달 전, 2달 전에 미리 4.3의 유적지 워낙 제주도 전체에서 벌어졌던 사건이기 때문에 딱 어디 하나를 잡아서 이런 동광리다 이런 동광리 일대를 다 답사를 미리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1박 2일 워크숍을 해요. 한 달 후에. 그래서 내가 어떤 스케치를 하고 있고 어떤 작업을 준비 중이다를 1박 2일 동안 밤새면서 그 자기 스케치 보여주면서 이제 하고 그날 디프를 해요. 계속 얘기하고 선배들 얘기도 듣고 선배들 듣고 아 아이디어가 좋다 아니면 야 이런 작업은 좀 네가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 뭐 약간 집단지성처럼 생각을 공유해주고 또 보완도 해주고 또 이렇게 그런 다음에 항상 그러니까 신작을 내는 거죠. 매년 주제전에 신작을 제출해요. 그래서 전시가 늘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완성도가 떨어지는 어떤 작업들도 있지만 그 이렇게 한 두세 달 정도를 그 협회에서 거의 그것만을 올인해서 매년 답사하고 토론하고 하루 숙박하고 이게 그래서 항상 가서도 그걸 유지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바쁘다고 그냥 한 장씩 내는 걸로 전시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전통을 이어가야 된다. 힘들어도 이어가야 되고 그래서 지원 못 받을 때 이제 자비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제 도록 한 번씩 나올 때마다 보면 그 주제의 일관성 그리고 새로운 작업 그리고 늘 새로운 이야기들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또 이제 구술해야 되는 거 증언해야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 20년 제가 20주년 때 21주년 때 감독을 했는데 20년차 됐을 때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그래도 여기도 그게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끼리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경훈이 형이 저를 불러가지고 야 네가 기획 좀 잡아라. 이제 우리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도대체 새로운 작업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오키나와 타이완 쪽 작가도 불러드리고 육지 작가를 처음 끌어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키나와 타이완 육지 작가 불러서 물을 섞은 거죠. 새로운 물을. 그래서 2년을 그렇게 한 뒤로 지금까지 그게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도 아 우리가 해온 게 너무 이런 느낌이 있었구나.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시선이 오니까 야 이렇게 봐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5월 미술전이 저는 그 다른 지역의 작가들도 좀 불러오고 또 5월의 어떤 현장들도 돌아보고 또 5월 연구자들을 좀 세워서 그 강연도 좀 들어보고 왜냐하면 이 역사를 공유하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그 회의 주제를 하나 잡아서 새로운 작업을 좀 제작을 하고 그게 전시로 이어진다면 아마 좀 오랫동안 잘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네, 지금 김사님 얘기해 준 거 뭐 거의 공유 공감하는 편이고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5월 미술의 어떤 확장이랄까, 혹은 메타 민족 미술이랄까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제 교감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이제 2030 우리 세대들 이번 선거에서 이제 그 증명을 해 주었다시피 그러니까 특히 2030 여성 세대 이렇게 2030은 뭐 전체 세대는 물론이지만 그 중요성이랄까 그들과 이제 그 뭔가 사회를 이제 바꾸는 것에 이제 네트워킹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어딘가에 웹사이트 주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웹사이트 주소나 아니면 페이스북 주소나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있는데 제가 모르는 건지 아니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바람은 그 월미술제의 그 온라인을 통한 어떤 소통과 공유, 그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런 작업이 그 월미술의 확장과 2030 세대와의 소통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인 버릇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아이게임즈라는 그 인터넷 도메인 파는 회사 있잖아요. 여기 한 20개쯤 갖고 있거든요. 그 중에 웹페이지를 만든 것도 있지만 안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왠지 나중에 제가 할 것 같은 뭐 그런 도메인들을 이렇게 미리 사놓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이미지 액트 이런 거, 또 뭐 제가 파주사니까 파주 피스 뮤지엄 뭐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뭐 그런 게 언젠가 내가 이런 일에 관여되지 않을까? 그래서 도메인에 대한 상관만큼 뭐 1년에 유지비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뭐 그런 온라인 상에서는 이게 지금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예, 저는 할 말을 선배님 다 하셨기 때문에 그 깊은 공감을 표시, 저의 결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그 연대 아이콘이기 때문에 올해 전시는 장르가 훨씬 좋았습니다. 지금 다 못 봤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뭐 굉장히 작품의 밀도도 높고요. 어쨌든 좀 섞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울산, 부산 섞여서 그러기도 하고, 제가 뭐 정말 저는 그 작업 환경이 좋은 광주를 오고 싶거든요. 아까 종기령한테도 그 이야기 했지만 제가 광주 오면 안 될 것 같고 부산에 계속 있으면서 월급 받으면서 울산과 부산과 광주를 연대를 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그 결의를 밝히면서 저는 끝내겠습니다.